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예. 지금 좀 잡음이 있죠?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지금 이제 이게, 이어폰 꽂고 아이폰으로 들으시면 그 잡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이 소리를 좀 줄여보려고 그랬거든요. 이제 제가 뭐라 그러나, 잡음이 없는 마이크가 있어. 잡음이 없는 마이크를 꽂으면 되는데, 그랬을 때 소리가 지금의 10분의 1로 줄어들더라고요. 예. 그러면 소리가 10분의 1로 줄어들게 되면 어떤 분들이 못 들으시냐 하면, 트럭 운전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문 열어놓고 가게에서 장사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 그 다음 이제 공장이나 작업장에서 틀어놓고 일하시는 분들이 잡음 없는 마이크를 썼을 때 못 들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죄송하지만 이어폰을 꽂고 들으시는 분들이 소리를 10분의 1로 줄여주시는 게 현장에서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 사실 이게 지금의 잡음이 없이 10분의 1로 줄어들어 버리면 현장 분들은 못 들으시거든요. 여러분은 줄일 수 있지만 그분들은 늘려도 못 듣는 거야. 우리가 이럴 때는 선택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결국은 이제 안정적인 곳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볼륨을 최대한 줄이고, 예, 볼륨을 최대한 줄이셔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실험해본 바에 의하면 이어폰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한 볼륨을 10% 정도로 줄이시면 볼륨이 잡음이 안 들려요. 예, 그렇게 좀 처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참사장님, 지금 해외에 계신 분들한테 계속 문제 제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요즘에 저의 방송 소리가 해외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안 들린다. 최대로 들려도 옛날에 반도 안 들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부분 원인은 알고 계신가요? 참사장님? 유튜브로 망치부인 방송 보시는 분들이, 예, 외국에서 지금, 그러니까 다 해외에 계신 분들이야. 해외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지금 소리가 안 들린다. 예, 볼륨을 최대로 해도 들을 수가 없다 이러는데, 예. 참사장님 원인을 아시나요?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는 지금 해외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뭐가 걸려 들어간다. 지금은 소리를 높여서 녹화해서 올린다. 그러면 언제부터요? 제가 지난주까지 들었던 얘기거든요. 그럼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볼륨을 올리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다음에 볼륨을 올려서 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뒤는 모르겠다. 예. 그 뒤는 그러니까 지난주 초반까지 그런 글들이 왔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해외에 계신 분들이 유튜브로 들으실 때 소리가 작아지는 현상이 있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네. 하여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또 챙길 거 챙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광고 말씀드릴게요. 예, 중요한 광고.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월화수 방송합니다. 오늘, 내일, 모레까지 방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날 낮 2시에 방송이 종료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목요일날 낮 2시에 방송이 종료되니까, 목요일날 한 1시 반 정도에 우리 매니저님 오셔가지고, 채팅창 좀 올려주세요. 1시 50분쯤에. 예. 목요일날 2시에 방송이 종료될 예정이니까, 목요일날 1시 반 정도에 방송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목요일 낮 2시부터 일요일까지 방송을 못하고요. 예, 일요일까지 재방송도 없어요. 그러다 일요일 밤에 12시, 그러니까 주일날 밤 12시에 제가 방송을 킬게요. 예, 주일 밤 12시 정도에 재방송으로, 이번 주 방송을 재방송으로 틀어드리고, 월요일 낮 2시에 생방송 할게요. 예, 자동 초점 때문에 얘가 자꾸만, 네, 다음 주 월요일 낮 2시에, 예, 생방송 할게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 일정은 일월화수 방송하고, 목금토일 방송 없고, 예, 그러니까 목금토 방송 없고, 다음 주에는 일요일 방송 없고, 월화수목금 방송 있다. 예,
다음 주에 월, 화, 수, 목, 금 방송 있다라는 거. 예,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망치 부인은 어떻게 된 거냐? 네, 지난번에 한번 언뜻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식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결혼한 지 20주년이 돼요. 결혼한 지 20주년이 됐는데, 이제 돼요, 다음 달에. 근데 이제 우리 신랑이 이제 결혼 20주년 선물을 이제 주고 싶어 하는데, 제가 보석도 싫어하고, 비싼 옷도 싫어하고, 나 같은 사람이 참 선물하기가 곤란한 스타일이잖아요? 먹는 거는 먹어봤자 살만 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편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예, 그니까 이제, 자기가 지방 의원들한테 1년 동안 강의를 해가지고 받은 강사료가 있는데, 그 강사료를 가지고, 이번에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여동생 때문에 늘 마음이 아프니까, 우리 여동생하고 우리 여자 조카애 때문에 제가 늘 신경 쓰고 있는 것 때문에 이제 남편이, 우리 여동생하고 조카애가 한 번도 해외여행을 못 해봤다. 그래갖고 이제 2012년에, 같이 이제 동남아로 가자. 동남아로 가기로 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12년에 잡혀 들어가잖아요. 12년에 잡혀 들어가서 감옥에서 겨울을 지내는 바람에, 그때 이제 동남아시아를 데려가기로 했던 약속을 지키질 못했어요. 예. 이제 뭐 그때 갔으면 무슨 베트남이나 뭐 이런 데로 갔었겠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감옥에 가서, 사실적시죄로 감옥에 들어가 있는 바람에, 못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딸내미는 미국에도 데려가고 유럽에도 갔다 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랑이 우리 여자 조카애가 한 번도 해외여행을 못 가본 게 너무나 이제 미안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동생하고 여자 조카애를 포함해서 자기가 1년 동안 강사료 모은 걸로 이제 중국으로 이제 우리 조카와 여동생에게 첫 번째 해외여행을 선물하기로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딸내미가 그날 방학하자마자, 같이 이제 연말연시에 좀 어수선하잖아요. 예. 연말연시에 어수선할 때 갔다 오자. 그래서 이제 가게 됐어요. 사실은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경제도 어렵고, 막 이런데 내가 가야 되냐. 그래서 막 그랬더니, 제가 국내에 있으면 계속 뉴스를 보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건강 상태가 자꾸 나빠지니까, 아무리 목을, 도라지즙을 마시고, 응? 오미자를 마시고, 미국에서 보내온 차를 마셔도 목이 안 나.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이 안 되는 곳으로 가야 된다. 인터넷이 안 되고 뉴스를 안 듣는 곳에 가서, 사실은 이제 한 6개월 쉬어야지 나아지는데, 6개월 쉬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특별한 배려로 인터넷으로부터 망치분을 격리시키자. 그리고 늘 여동생하고 조카한테 해외여행 못 시켜준 것 때문에 속상해하니까, 이제 해외여행을 한번 경험시켜주자. 중국도 인터넷이 잘 돼요? 우리 베이징을 안 가는데? 베이징으로 안 가고, 상하이도 아니야. 오지로 가. 상하이나 베이징처럼 좀 발전된 도시가 아니라 오지로 가요. 예. 그래서 아마 거기는 인터넷이 안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한번 가볼게요. 예. 그래도 아마 이제 제가 중국은 인터넷이 잘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중국 인터넷 잘 돼요? 모바일 인터넷 잘 됩니까? 하여튼 될지 안 될지 몰라서 내가 아예 인터넷 신청을 안 해서 가려고 그러는데? 예. 인터넷으로부터 격리 조치를 당하는 거기 때문에 인터넷 데이터 데이터 로밍을 안 하고 가요. 예. 그래요. 하여간 그래서 제가 정말 죄송하게도 연말 연시에 방송을 못 하게 됐어요. 예. 연말 연시에 방송을 못 하게 된 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딸내미가, 우리 신랑이 생각할 때는, 이제 이 망치 부인이 이러다 죽겠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도 우연히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자꾸만 남편이, 자꾸만 남편이 이제 자기는 다음번에 시의원 떨어지면 시골 간다. 그런 얘기를 자꾸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그때 한참 어촌 삼시세끼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나한테 고기 잡아주러 가나 보다. 고기 잡아주려고 가나 보다. 그래갖고 신나했어.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왜 시골에 가려고 하느냐. 내가 너무나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 방송을 하는 게 내가 너무나 힘들어하는 것 때문에, 시골로 내려가서, 아예 이제 이쪽 세상은 끊고 살게 하고 싶어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눈물을 막 찔끔거리는데, 내가 어찌나 미안하든지. 그러면서 이제, 어쨌거나, 아직은 우리가 여기 있으니, 이제 관리를 하는 것 같아. 기획사 김 사장님이, 뭐라 그러나, 우리 기획사의 주력 상품인 망치부인이, 이 에너지가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방송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시스템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총선 전에 좀 쉬고 올 테니까, 네, 여러분들이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총선 전에 잠깐 쉬고 온다라고 이해 좀 해주시고, 그냥 막 갔다 오면 얼마나 굴리겠어. 그죠? 저 인간이 나한테 쉬게 한다는 게 좀 수상해. 저 인간이 나를 쉬게 할 리가 없는데, 왜 쉬라고 그러지?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찝찝한 면은 있어. 찝찝한 면은 있지만 한번, 갔다 올게요. 그래서 이제 방송이 이번 주 월화수 방송하고 다음 주 월화수목금 방송한다라고 이해해 주세요. 무슨 늦둥이야, 늦둥이는. 방 2개 빌려서 나랑 딸이랑 셋이서 같이 자고, 신랑이랑. 동생이랑 조카랑 같이 자고. 늦둥이는 무슨 늦둥이야. 그렇게 왜 보통 결혼기념일 선물 그러면 왜, 무슨 푸켓 뭐 이런 데로. 우리가 결혼식 때 신혼여행을 경주로 갔었어요. 결혼식 때 워낙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고 아버님이 폐암 말기 진단받고 막 후루룩 치르는 결혼식이라서 신혼여행을 경주로 갔단 말이야. 4박 5일. 그러니까 이제 뭐 결혼 20주년쯤 되면 그런 신혼여행지로 뭐 이렇게 가고 그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야. 이번에는 이제 식구들 다 데리고 가족 여행으로 갔다 오기로 했어요. 네. 제주도도 지난번에 우리 여자 조카를 데리고 갔다 왔어. 우리 여자 조카애가 한 번도 비행기를 못 타봤다 그래갖고, 친구들이 비행기 탈 때 신발 벗는다 그랬더니 자기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거야. 이제 우리 딸이랑 조카가 얘기를 하면서, 자기 반 친구가 비행기 탈 때 신발 벗는 거라 그랬다고. 그러면서, 진짜야?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 그게 너무 속상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농담한 건데, 얘가 비행기를 한 번도 안 타보니까, 그런 농담을 듣고, 그게 너무나 가슴이 아파갖고 비행기를 태워주겠다. 그래갖고 동남아 여행을 잡았다가 잡혀가서 취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갔다 와서 제주도를 데리고 가면서 비행기를 처음으로 타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여권을 사용해서 해외 여행을 한번 시켜주겠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여자 조카더러 너는 세계적인 재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가 이제 해외로 나가는 것도 경험해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나가는 그래서 이제 이번에 특별한 여행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조카애가 너무나 몸이 약해서 여행을 견딜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여자 조카하고 한테 느끼는 이 미안함은 죽을 때까지 아마 풀어지지 않을 것 같아. 우리 제부가 너무나 우리 여자 조카를 이뻐했어요. 너무너무 예뻐했는데 제가 감옥 가고 나서 한 달 만에 갑자기 뇌종양 판정을 받은 거야. 근데 뇌종양이 교모세포종이라고 발병해서 6개월 만에 죽는 뇌종양이 급성으로 발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2월 8일에 나왔는데 그때까지 검사를 하니까 뇌가 너무 급속도로 망가지는 거야. 12월 말에 첫 진단을 받고 1월달, 2월달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너무나 뇌가 급속도로 막 망가지는 팍팍팍팍 나빠지는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막
더 빨리 돌아가실 것 같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2월 8일에 나왔더니 그때부터 더 이상 그 뇌세포가 망가지는 일이 없었어. 근데 이제 워낙 너무 많이 망가진 상태였기 때문에 돌아가시게 된 거였죠. 근데 제부가 이제 그 병원으로 옮기기 전에 원래 이게 정신이 없었어요. 내가 너무 많이 망가져서 기억도 못하고 오늘이 며칠인지도 모르고 계속 잠만 자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내가 이제 성경책을 이렇게 옆에서 읽어주고 있었어. 근데 이렇게 눈을 뜨더라고. 그러더니 자기는 죽는 게 하나도 두렵지 않다고. 자기는 죽는 게 하나도 두렵지 않고 다만 그 애진이한테 미안하다. 우리 동생한테 미안하고 재은이한테 미안하다. 이러면서 이제 근데 그러는 거야. 자기는 죽는 게 두렵지 않고 그 이유가 그 처형 믿고 가요. 이러는 거야. 처형이랑 동서 믿고 가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건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건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날이 그게 마지막 대화였어. 그게 마지막 대화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병원으로 가서는 계속 혼수 상태에 있다 돌아가셨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우리 여자 조카한테 너무 미안한 거야. 근데 어느 날 우리 조카가 제주도에 갔을 때 꿈을 꿨대. 제주도에 갔을 때 꿈을 꿨는데 하얗고 커다란 소가 자기를 태우러 왔더래. 그래서 그 하얗고 커다란 소를 탔대요. 그랬더니만 그 아빠가 하얗고 커다란 소를 태워주면서 너의 성인식이다. 너의 성인식이라고 그러면서 네가 이제 저 식장에 들어가면 이모부의 말을 잘 따라라. 아빠가 이제 제부가 나타나서 우리 여자 조카한테 흰 소를 태워주면서 네가 이제 성인식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 행사를 잘 치를 때까지 이모부가 시키는 대로 이모부를 잘 따르라고 그랬다는 거야. 그래갖고 우리 여자 조카가 뭐라 그러나 그 얘기를 제주도에서 들었어. 그러더니만 이제 우리 신랑이 그 뒤로 딸하고 똑같이 챙기는 거야. 딸하고 똑같이 챙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지난 토요일 날 딸내미 이제 옷을 사주자. 근데 이제 그때 딸내미 옷을 사주러 갈 때 우리 여자 조카도 데리고 가자고 똑같이 사줬어. 두 벌씩 똑같이 동생 가갖고 옷을 사줬어요. 10만 원씩 주고 20만 원을 들여서 돈도 없지만 요즘에 너무나 경제가 어려워서 현찰 찾아가지고 가서 20만 원을 주고 한 명에 10만 원씩 이렇게 옷을 사주고 왔는데 똑같이 그러니까 뭐든지 똑같이 그러니까 식당에 가서 밥을 먹더라도 여자 조카하고 우리 딸한테 똑같이 나눠줘. 뭐 이렇게 음식을 발라서 줘야 된다. 그럼 똑같이 발라서 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진짜 신랑한테 정말 고맙고 그래서 이번에 신랑이 준비한 이 특별한 겨울 여행이 우리 여자 조카에게 잊지 못할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굉장히 상황이 어려운데 제가 이렇게 남편이 준비한 선물이랍시고 나들이 갔다 오는 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그럼 딸 옷은 왜 사줬냐? 딸이 지난번에 이제 무슨 모의법정을 했어. 모의법정 행사를 하는데 그 모의법정에 뭔가 학교에 자존심이 걸렸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이 북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학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그 모의법정 경연대회를 한 거야. 근데 이제 우리 딸이 처음부터 끝까지 대본을 쓰고 자기가 변호사 역할도 맡고 그래갖고 이제 그 모의법정 팀을 이끌고 이제 출전을 한 거야. 근데 2등을 했어. 그 1등이 그 남자 자사고에서 했는데 B팀, 그러니까 우리 딸은 A팀이고 그쪽이 B팀인데 그 B팀 애들이 연극하는 걸 못 봤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쪽에다가 1등을 주고 우리 딸한테 2등을 준 거야. 우리 딸이 너무나 속이 상했지. 근데 이제 그게 작년에도 이 학교가 1등을 했기 때문에 연속해서 줄 수가 없었다라는 말이 있는 거야. 얼마나 억울해. 작년에 1등 했다고 올해 1등을 안 준다니. 이제 그래갖고 이제 우리 딸이 이제 막 속이 상했어.
근데 마침 그 다음 날이 또 모의고사 시험을 보는 거야. 전국 모의고사. 근데 모의 법정 준비를 하느라고 하나도 공부를 못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딸이 이제 모의고사를 보러 가는 날 애가 기운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렇게 1년을 준비한 모의법정은 2등을 했지. 공부도 하나도 못하고 모의고사를 보러 가지. 그래갖고 내가 그랬지. 딸, 너 오늘 시험 잘 보면 그거 미친년이야. 너 모의법정 준비한다고 한 달을 잠을 못 잤는데, 야, 오늘 가가지고 모의고사까지 잘 봐봐라. 그게 사람이냐? 미친년이지? 그러면서 시험 못 봐도 된다고. 그냥 아무거나 찍고 와. 그러면서 보냈어. 전교 5등을 한 거야. 그래서 내가 딸한테 사과를 했지. 엄마가 잘못했어. 너를 미친년으로 만들었구나. 예.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가가지고, 아니,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럴지 몰랐지. 근데 이제 내가 딱 내 실험에 의하면, 내가 이제까지 해본 실험에 의하면, 나는 딸 시험 보러 갈 때 절대 시험 잘 보란 말 안 해요. 예. 그리고, 너 시험 잘 보면 그게 미친 거다. 맨날 그래. 시험 그냥 막 봐라. 그리고 이게 딸이 수학 시험 볼 때 되게 힘들어 하거든. 그럼 맨날 하는 말이, 이번에는 수학 20점만 맞아라. 아니면 이번 수학 17점만 맞아. 네가 17이니까 17점만 맞아오면 너는 만점이다. 이러면서 보내. 그러면 애가 이제 그 어떤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전혀 없는 거야. 시험에 대한 아무 부담 없이 이렇게 가면 그냥 이렇게 씩씩씩 봤대. 자기도. 그리고서는 이제 저기 그 교무실에 붙어있는 거를 찍어갖고 보냈더라고. 그래서 딸한테 진지하게 엄마가 그날 욕한 거 미안하다. 네가 시험을 잘 보면 미친년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보상하면 되겠니? 그랬더니 딸이 겨울 외투를 사달라고. 겨울 외투를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사러 가면서 여자 조카를 데리고 갔죠. 그래서 이제 여자 조카랑 똑같이 옷을 사주게 됐다. 우리 집은 벌어지는 일이 날마다 시트콤이야. 근데 우리 여자 조카에는요. 여러분, 우리 여자 조카가에 대한 얘기 내가 몇 번 했잖아. 얘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학교 선생님이 얘가 그 지적 장애인 것 같다. 얘가 그 지적 장애 증상인 것 같다. 왜냐면 시험을 8점, 7점 이렇게 맞는 거야. 중학교 1학년 시험을. 그래가지고 그 어린이, 그러니까 청소년 정신과를 데려가 보라고. 그래서 가서 검사를 했더니 얘가 이제 경계성 장애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두뇌가 개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공부를 포기하라고 그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우리 동생이 1년을 울고불고 했어요. 지적 장애에 걸렸다고. 그래갖고 근데 내가 우리 동생이 너무나 속상해하니까 내가 이제 그때 기도를 했어. 기도를 300번을 하는데 300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280번째부터인가 네가 데려다가 한 달만 가르치려는 거야. 내가 처음에는 하나님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적장애라는데, 그 애를 한 달만 데려다 가르치라는 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하나님,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기도를 했어. 하여튼 해결을 해달라고. 그랬더니만 계속해서 나한테 굉장히 강하게, 네가 데려다 한 달만 가르치려는 거야. 그리고 내가 동생한테, 야, 내가 이런 말 하면 네가 진짜 욕을 하겠지만, 한 번만 얘기할게. 하나님이 네 딸을 내가 한 달만 가르치면 나아진다고 그러는데 우리 동생이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안하다고 그랬지. 그리고 이제 계속 마지막 기도를 했어. 300번 기도를 했는데 300번 기도한 날 여자 조카애가 이모 저 공부 좀 가르쳐주세요 이러고 온 거야. 그래갖고 뭐? 그래서 공부를 가르쳐달래. 그래서 그래. 그래서 이제 그래 뭐가 제일 어렵니? 그랬더니 영어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 그래서 그치 영어가 원래 남의 말이라서 어려운 거야. 그러면서 이제 우리 조카 딸한테 이제 데리고 가서 중학교 1학년용 이상하다. 왜 또 내가 매니저가 아니지? 중학교 1학년용 잠깐만요. 매니저님 한 분, 아무도 안 계시나? 매니저님 계시면 한 분만 여기 중계방으로 가주시면 좋겠는데, 아니다. 제가 갈게요. 예.
그리고 이제 애를 데려가서 중학교 1학년 단어책을 샀어. 단어책을 사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보자.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했네? 뭐, 그런데 얘가 그러는 거야. 이모, 저 알파벳 순서를 몰라요. 중학교 2학년인데, 알파벳 순서를 모른다는 거야. 그때 나의 느낌은, 그래! 모를 수도 있지! 그까짓 건 뭐, 괜찮아! 이렇지만 속으로는 등에서 땀이 줄줄 흐르는 거야. 근데 이제, 얘가 왜 모를까? 그 알파벳 순서 그 간단한 걸 왜 모를까? 그래서 물어봤어. 왜 알파벳 순서가 어렵니? 그랬더만 얘가 하는 말이 7살 때 유치원에서 알파벳 순서를 가르쳐주면서 노래를 가르쳤다는 거야. A, B, C, D, E, F, G 노래를 가르치는데 그 노래가 너무나 노래에서 왜 엘레메노피 엘레메노피 이게 박자가 빨라지잖아. 근데 얘가 거기서 박자를 놓친 거야. 그 뒤로 이 애는 자기는 알파벳 순서를 외울 기회를 놓친 거야. 그게 꼬였기 때문에. 그래갖고 그 뒤로 중학교 1학년 1년 내내 알파벳 순서를 모르고 지낸 거야. 알파벳 순서를 모르니까 영어 단어를 모르고 읽을 수도 없고 딱 막혀 있었던 거지. 그래서 내가 그 노래는 잊어버려. 그러면서 그 알파벳은 결국은 28자라서 7개씩 끊어서 읽으면 돼. 그러면서 7개를 딱 적고 있는데 다 외운 거야. 마지막에 28자를 적기 전에 딱 순서를 외우더라고.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 얘는 머리를 쓰는 방법이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애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맨 처음에 입력될 때 안 되면 맨 첫 부분에 꼬여버리면 모든 정보가 흐트러지는 애구나. 그래서 내가 알파벳 순서를 딱 가르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날부터 2주일 동안 단어를 그냥 읽어줬어요. 그래서 이건 어차피 언어는 감각이잖아. 들어야 된다. 그래서 단어를 읽어주고 단어 뜻을 해석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 발음 기호를 보는 법을 그냥 2주일 동안 꾸준히 읽어줬어. 그걸 1시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1시간을 국어 자습서를 갖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얘가 그러니까 그 한글로 된 시험을 7.8점을 맞은 거야. 그래서 7.8점을 맞은 이유가 뭐니? 했더니 한글을 못 읽는다는 거야. 한글을 못 읽는데 왜? 그랬더니 소리를 내서 읽지 않으면 단어 뜻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시험 시간에 소리를 내서 읽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아무거나 막 찍었던 거예요. 아무거나 막 찍다 보니까 얘가 그 시험을 7.8점을 맞았던 거야. 그래서 내가 얘한테 그래. 그리고 이제 국어 자습서를 그냥 딱 폈어. 2학년 국어 자습서를 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준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주면서 그 자습서에는 어떤 그 문단을 나누는 형식, 단어의 뜻 뭐 이런 게 다 있잖아. 그 단어의 그 자습서를 쫙 읽어줬어요. 그렇게 한 달을 딱 공부를 했다. 그랬더니 얘가 혼자 어느 날 내가 방송에서 어떤 놈들하고 싸움이 붙었고 막 방송을 하느라고 얘 공부를 못 봐줬어. 자기가 지네 중학교 2학년 그 영어 수업 시간에 배우는 본문을 읽고 독해를 해서 나왔더라니까. 그렇게 딱 한 달을 했는데 그렇게 딱 한 달을 했더니 얘가 지가 영어 자습서를 가서 읽고 독해를 딱 이해해 갖고 온 거야. 그 얘는 내가 그랬지. 맨 처음에 입력될 때 그게 꼬였기 때문에 머릿속에 들어와 있던 모든 정보가 꼬여 있었던 거야. 신기하죠? 그 다음에 얘를 데리고 앉아서 그 일주일 동안 읽어줬잖아, 내가. 한국말로. 그 국어 자습서를 읽어주는 동안에 얘 머릿속에서 소리와 문자가 조합이 돼버린 거야. 소리와 문자가 딱 이 2주일 만에 조합이 딱 되면서 얘가 그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리고 얘가요, 그동안에 우리 딸은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데 꼭 원어로 들으려고 그래. 그럼 자막이 나오잖아. 얘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자막이 나오는 애니메이션을 못 봤어. 한글을 못 읽어갖고.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얘가 그렇게 한 달 딱 공부하고 간 다음에 책을 읽는데 3시간씩 4시간씩 지방에서 안 나오는 거야. 이렇게 두꺼운 책을 하루의 절반까지 읽어내는 거야.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소위 그 공부를 못하는 지적 장애라는 거, 그 의사들의 판단이 100% 옳지 않아. 그게 100% 옳지 않아요. 모든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성장하는 단계가 있어. 그래서 소리하고 문자하고 연결돼야 되는 때, 그때 얘가 그 때를 놓친 거야. 그리고 그 알파벳을 배워야 되는 그 첫 순간이 그리고 그걸 못 외웠다고 애를 때렸다는 거야. 어린이집에서. 애가 그 순간 얘는 거부하게 된 거야. 그래서 평생 자기는 공부를 못하는 애로 살아온 거야. 그런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읽어줬어요. 그러자 이 애가 지금 어떤 학교에서 배우는 그 비즈니스 영어 100점 맞고, 옛날 말로 상고인데, 상고에서 원가 계산을 하는 게 있어. 원가 계산을 100점 맞았어. 인문계로 치면 영수지. 걔네 상고에서 비즈니스 영어 100점, 원가 계산 100점을 맞았다니까? 얘가 이렇게 된 거는요, 이건 부모들이 갖는 자세가 중요해. 내가 우리 조카한테 맨 처음에 그걸 가르치면, 괜찮아. 그러면서 나는 우리 조카한테 뭐라 했냐면, 너는 컴퓨터 같은 머리를 가졌어. 컴퓨터는 맨 처음에 코딩이 입력될 때 그게 꼬여버리면 엉망이야. 그런데 그것만 풀어주면 너의 잠긴 빗장이 열리고, 그러면 너는 너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근데 얘가 기억력이 엄청 좋아요. 기억력이 정말 천재적이야. 어느 장면, 그러니까 얘는 자기 3살 때 4살 때 있었던 일을 기억해. 그러니까 얘가 너무나 머리가 좋은 애인데, 그 머리 좋은 아이의 머리를 사용하는 방법을 맨 처음에 무식한 사람들이 제대로 코딩을 못 해준 거야. 그래갖고 이 애를 내가 데리고 앉았고 딱 한 달 만에 그걸 바로 잡아주니까 지 스스로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얘가 아이디어가 터지기 시작한 거야. 그럼 내가 걔한테 그랬지. 너는 앞으로 무섭고 놀라운 변화를 하게 될 거다. 지금 네가 중학교 1학년 때는 정말 얘가 내신 99%였던 애예요. 네가 이러지만 너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정상이 될 것이고,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우수생이 될 것이고, 고3이 되면 가장 앞서 나갈 거다. 라고 내가 축복을 했어. 그러면서 너는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될 거다.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될 거다. 그러니까 너는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 아이한테 계속 내가 어떤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이 아이는 고등학교에 가서 2학년 때 전교에서 지네 과에서 아주 성적이 좋아졌고,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면서 선생님들이 특별반이 있대. 다른 과 애들까지 섞어서 하는 특별반을 제외하면 너가 이게 이제 상업계 학교니까 취업 1순위다. 가장 모범적이고 너가 가장 우수하다. 그리고 얘가 무슨 아이디어 같은 경연대회를 나가면 전부 다 상을 타는 거야. 아이디어나 디자인 경연대회를 나가면 전부 다 상을 타는 거예요. 그냥 뭐 그림만 그려도 너무나 잘하고, 그러니까 이 애는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애였는데, 우리나라는 아주 초기에 초등학교 때 못해버리면 평생 바보 딱지를 띄워가지고 그렇게 보내는 거야. 바보 딱지를 찍어가지고 애를 보내는 거예요. 어떤 분이 고등학교 2학년 자기 사촌동생이 우리 여자 조카랑 같은 증세를 보이고 있다. 학교에서 얘는 이 지적 장애라는 진단이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이 애를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있다. 자기 이제 가족이, 친척이. 근데 이런 경우, 이 아이들이요, 어쩔 때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굉장히 천재적인 아이들인데, 태어나서 한 36개월, 그때 아이의 인품이 형성이 되고, 그때가 이제 성격이 형성되는 시기예요. 그리고 이게 자존감이 형성되는 시기고, 근데 그때 부모가 디립다 싸우고, 이혼을 하고, 막 폭력이 난무하잖아. 그런 환경에 노출된 애들이 공통점이야. 천재적인 성격을 가진 아이들이, 왜냐하면, 그랬잖아, 내가. 애기들은 부모가 싸우면 전쟁과 같은 공포를 느낀다고. 그런데 부모가 날마다 싸운 거야. 그때 이제 우리 동생네도 되게 부부간의 사이가 좀 안 좋았어. 그러니까 그게 영향을 미친 거야, 애한테. 극단의 공포를 아이가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외부와의 단절을 해버린 거야.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차단해버리고 자기 속에 갇혀버린 거야. 그래서 이 아이는 너무나 이렇게 멀쩡했어. 멀쩡했는데 초등학교 때도 아무도 모른 거야. 이 애가 어떤 상태인지. 중학교 1학년에 가서 알아낸 거지. 자, 중요한 건 뭐냐?
고2 늦지 않았어요. 물론 고3 때 대학 가는 건 어려워?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야 돼. 그러나 우리가 옛날로 치면 중고등학교 때 놀았다가 나중에 가서 공부한 사람들 있잖아. 그러면 그 조카에 뭐가 필요하냐? 맨 처음에 이 아이가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요. 그 조카한테, 그렇게 그런 상태에 있는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우리 여자 조카가 1년 동안 무조건 사랑을 준 거야. 아기 때 줬어야 됐던 완벽한 사랑, 완전한 스킨십. 그 1년 동안 딸을 정말 사랑한다는 표시를 해주고, 그러니까 걔가 대화가 안 됐어. 자기 얘기를 입 밖에 내지도 않고, 늘 조용했어, 애가. 대화가 안 됐던 거야. 누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대화가 안 됐던 거야. 그래서 이 아이는 늘 밥 먹고 잠자고 학교 갔지만 전혀 세상과 소통이 안 됐던 아이인데 1년 동안 엄마가 맛있는 밥을 해서 주면서 수다를 떠니까 이 애가 말을 알아듣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1년 동안 소위 탄생해서 1년 동안 해야 될 일이 벌어진 거지. 그리고 나서 2학년 때 나한테 딱 한 달 만에 문자와 소리를 연결하는 거를 배운 거야. 그리고 이 아이는 스스로 자기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수록 어떻게 보면 아주 첫 부분만 풀어주면 되는 거야. 아주 첫 부분만 풀어주면 이 아이들이 맨 처음에 꼬인 코드만 풀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뇌를 자극하려고 하지 마. 뇌를 먼저 자극하지 말고 먼저 감성을 자극해야 돼. 그 아이의 상처받은 마음에 그 부모가 사과하고 깊이 사과하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많은 대화를 해야 돼요. 아마 그 애가 의사소통이 안 될 거야. 의사소통이 안 되는 그거는 그동안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이야.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공부를 가르치지 말고 아이를 데리고 최대한 가능하면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그림을 보고 그런 거. 그래서 우리 동생이 1년 동안 중학교 1학년 때 진단 나오고 1년 동안 애를 데리고 계속 놀러 다녔어. 학교에 그냥 어차피 공부는 텄으니까 학교에다가 현장학습 간다고 신청해버리고 애를 데리고 매주 자기가 쉬는 날마다 놀러 다닌 거야. 그러면서 엄마하고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아이의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엔 두뇌가 이제 나도 머리를 움직여야 되겠어 작정하고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 사실 우리가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정말 잘해줘야 돼요. 탄생해서 36개월이 그 아이의 인생을 결정해. 특히 그때 부모들이 뭐라도 싸우면 안 돼. 만약에 아내와 남편이 상대방의 불만 있잖아. 편지를 주고받아. 절대 입 밖에 소리 내지 말고 편지를 주고받으라고. 이게 아이들은요. 우리 조카 며칠 전에 내가 우리 조카 보여줬잖아. 조카 손주. 근데 우리 조카네 부부가 그렇게 장난이 심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막 서로 헤드락 걸고 이렇게 장난을 치는 거야. 막 발싸움하고. 근데 그걸 보면서 이 애기가 그 손주가 엄마 아빠 싸우나 긴장해서 본다는 거야. 엄마 아빠는 장난인데 엄마 아빠는 막 몸으로 장난을 치는 건데 이 애기 눈에는 그게 싸우나 싶어서 감시를 안 되잖아. 막 놀다가도 엄마 아빠가 서로 이렇게 치고받고 이러면 이렇게 가만히 쳐다본대. 놀지 않고. 싸우나 안 싸우나 애가 보는 거야. 10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그런다니까요. 9개월, 10개월만 돼도 그러는 거야. 그러니 애기들 앞에서 절대 싸우면 안 돼. 애기들 앞에서 절대로 싸우면 안 되고 모든 아이들의 어린 시절에 완벽한 부모는 없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부모는 첫 아이에게 특히 완벽한 부모는 없어. 누구나 잘못을 해요. 누가 애를 키워봤어야 알지. 애 키우는 법을 배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 첫 아이를 키우면서 반드시 잘못하게 돼 있어. 제대로 한 사람 별로 없어. 그럼 뭐가 필요하냐?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틀림없이 부모가 아이에게 준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 사과하셔야 돼요. 아이랑 단둘이 시간을 갖고 애한테 물어보세요. 엄마한테 섭섭한 때 있었어? 엄마한테 어쩔 때 그러니까 섭섭할 때 있었어? 없다고 그래. 엄마한테 어느 때 제일 섭섭했어? 그러면 이제 어느 때이기 때문에 비교급이 생긴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섭섭할 때를 얘기해. 그래서 그 아이의 마음속에 어느 상황이 상처로 남았는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깨끗이 쿨하게 인정해야 돼. 변명하지 마. 어머
엄마 그랬니? 엄마가 미쳤었나 보다. 엄마 진짜 잘못했어. 엄마는 네가 정말 엄마를 욕해도 싸. 엄마 욕먹어 마땅하네. 정말 잘못했어. 그렇게 완전하게 인정을 해야 돼요. 그때 이래서 그랬어. 널 사랑하니까 그랬어. 변명하지 마. 엄마가 진짜 그랬어? 미친 거 아니야? 엄마 그때 미쳤었나 보다.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그래서 아이에게요. 정말 그 마음이 치유될 때까지 사과해야 돼요. 예. 그 마음이 치유될 때까지 깊이 사과를 해야 돼.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 사랑하고 널 사랑한다. 네가 엄마에 대해서 그 실망감을 극복하지 못한다고 해도 엄마 널 사랑한다. 엄마가 지은 죄, 네가 나를 미워하는 건 당연한 거야. 엄마를 미워하는 건 당연해. 라고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널 사랑해. 라고 계속해서 표현하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가 회복이 돼요.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아이한테 공부하라고 그러는 거 그게 가장 무식한 짓이야. 여러분 공부는요 못해도 돼요. 공부 잘하고 미친년 놈들이 얼마나 많아. 명문대를 나온 사이코패스들이 얼마나 많냐고. 그러니 우리가 애들한테요 공부하라고 얘기하지 마. 중요한 건 이 아이들이요. 그리고 여러분 들었죠? 서울대 나와서도 중소기업 공장에 가. 공장 관리자로. 서울대 나와서 구급공무원 한다니까? 구급공무원 월급 얼마인지 알지? 그거 100 몇십만 원밖에 못 받아. 서울대 가려고 얼마나 노력했어. 그동안 쏟아부은 가회비가 몇 억이야. 서울대 가가지고 물론 몇 억씩 그 투입한 집은 백이 있으니까 좋은데 취직하겠지. 백 없으면 정말 구급공무원도 성공한 인생이야. 우리가 그런데 뭐하러 애들한테 명문대 가라고 들볶냐고. 저는요 우리 딸한테 끊임없이 얘기해요. 너 명문대 갈 생각하지 마. 네 인생을 명문대 때문에 낭비하지 마. 그러면 공부하지 마. 공부는 네가 알아서 하는데 엄마는 네가 공부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해. 왜? 그 공부 때문에 네 인생을 허비하지 마라.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너 공부 못해도 돼. 명문대 못 가도 돼. 중요한 건 네가 너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네 앞에 닥치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네 앞에 닥치는 어떤 어려움이라도 극복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인간으로 자라는 게 중요한 거지. 명문대 나오고 네가 공부 잘하는 건 아무짝에 쓸모없어. 그 공부 잘하는 거 미친년 놈들이 얼마나 많냐. 그 얘기를 끊임없이 해요. 예. 그리고 나는 정말로 우리 딸한테 너 괜히 막 그 대학 가겠다라고 재수삼수 할 생각하지 마라. 그 고등학교 과정을 열심히 보내보고 그래서 대학을 가게 되면 가는 거다. 근데 이건 내가 그랬거든. 내가 대학을 꼭 가야 된다는 생각이 별로 없었어. 내가 고등학교 때요. 나도 우리 엄마한테 엄마가 너 대학 가야지 그러면 아이 무슨 대학은. 그리고 나는 저기 트럭이나 한 대 사달라고. 그럼 내가 사과장수를 하면서 전국을 떠돌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네가 다 처먹으려고. 그래갖고 사과장수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몇 달을 고민했지. 신발 장사를 하겠다고. 신발은 부피도 작고 썩지도 않으니까 먹지도 못하니까 내가 신발을 팔러 다니면 된다고. 그랬더니만 우리 엄마가 이년아 유행 지난 신발 누가 사냐고. 시골 장터에서도 안 팔린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뭐 고민을 하면서 이제 그냥 뭐 남들 치니까 같이 학력고사 받고 뭐 성적으로 그냥 한번 칠 수 있는데 아무데나 쳐봤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였어요. 예. 그 나는 대학교를 안 붙으면 나는 이제 그 떠돌이 장사를 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나는 우리 딸한테도 대학에 대해서 굳이 막 미련 두지 마라. 대학에 얽매이지 마라. 대학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나는 지금도 우리 딸한테 계속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해. 그리고 나는 이제 그쵸. 그리고 나는 고등학교 때 내가 왜 대학을 가려고 굳이 애쓰지 않았냐면 내가 야간 자율학습을 가면 발작이 왔어. 야간 자율학습을 들어갔다 눈 떠보면 저기 양호실이더라고. 팔다리가 굳어갖고 딱 기절을 해버리기 때문에 나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라고 그러면 기절을 해요. 내가 하기 싫은 건 절대로 못해. 내가 정치 못하는 이유가 그거야. 왜 정치를 하는 사람은 싫어도 해야 될 때가 있잖아. 나는 싫은 거 하라 그러면 기절해버려. 몸이 뻣뻣하게 굳어버려. 그래갖고 내가 고등학교 때 그 독서실에 안 가봤고
독서실이나 야간 자율학습을 못 해봤어요. 그거 하면 죽을 것 같더라고. 아, 내가 이렇게 죽나 보다 싶어서 나는 야간 자율학습을 못했고, 대신 나는 학교 수업을 정말 열심히 들었어. 나는 공부는 학교에서 하는 거다라는 어떤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예, 나는 공부든 뭐 학교에서 하는 거라는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어서 그 학교 수업 시간을 100% 들었어. 내가 해보니까 집에 가서 3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수업 시간 1시간을 온전히 듣는 게 낫더라고. 그래서 나는 대신 수업을 온전히 듣기 위해서 집에 오면 저녁 먹고 집에 딱 와요. 저녁은 꼭 먹어서 배가 고프니까. 저녁 먹고 왔고 7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쫙 잤어. 푹 잤어. 그래서 두뇌를 아주 맑은 상태로 학교를 갔지. 난 학교에서 절대 잔 적이 없어. 학교에서는 절대 잠을 안 잤어요. 예. 왜냐면 앞에서 누가 떠들면 잠을 못 자니까. 그래서 난 수업 시간에 100% 들었어. 그리고 수업을 듣기 전에 뭐라 그러나, 지난번에 어디를 공부했나, 오늘 뭘 공부하나, 제목만 보고, 그 다음에 딱 그 노트를 적기 전에 한번 대각선으로 쭉 훑어보고 접고, 그게 예습복습의 끝이었지. 그래서 나는 수업 시간을 활용해서 모든 예습복습을 다 한 거야. 왜? 띵띵띵띵 종친 다음에 선생님 올 때까지 한 1, 2분 걸려. 그때 지난번에 어디 봤더라? 그래서 미리 책 펴놓고 예습하고, 예습복습하고, 덮을 때 싹 복습하고, 그래가지고서는 그 수업만 듣고 대학을 간 거지. 그래서 내가 그 학교 문 닫고 들어갔어. 다음 해에 보니까는 맨 마지막 성적이 나더라고. 내가 그 학교 문 닫고 들어간 거야. 꼴찌로 들어간 거지. 그리고 이제 우리 신랑은 반면, 우리 신랑은 이제 막 러시아과를 간다고, 뭐 외대 노어과를 가겠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대. 막 새벽 1시까지 공부하고, 그리고 새벽에 막 5시부터 일어나서 학교 가고, 그리고 막 코피 흘리면서 방송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맨날 놀리잖아. 아, 코피 흘리면서 방송해갖고 경희대 갔구나? 나는 수업만 듣고 경희대 갔는데. 내가 맨날 신랑한테 그래. 그럼 이제 우리 신랑 그래도 굽히지 않지.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딸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는 나처럼 수업을 듣는 거야. 학교 선생님들이 너는 어쩌면 그렇게 집중을 잘하니?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다 그런데, 모든 선생님들이 딸한테 어쩌면 너는 학교 수업 시간에 그렇게 집중을 잘하니? 너만 듣고 있다. 애들 다 자는데 혼자 듣고 있는 거야. 아무리 재미없는 선생님도 혼자서 듣는 거야, 얘가.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이 애를 이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오면 아빠처럼 공부를 해. 얘가 학교에서는 나처럼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집에 와서는 아빠처럼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갖고 막 한 달 전부터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해서 내가 맨날 자다 일어나고 화장실 갈 때, 야, 그만 자! 네가 고3이야? 아니, 고1이 미쳤다고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해. 그러다 미쳐, 얘! 죽어, 빨리 자! 그러면 애가, 엄마 얼른 자. 이러면서 공부를 해. 그러니까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딸한테 그래서 자꾸 공부하라는 얘기 안 해. 그러면 자꾸만 공부하라고 그러고 뭔가, 야, 얘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 부모들이 또 그럴 때 얘가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될 것 같잖아. 그러니까 자꾸만 어떤 공부를 갖고 부담을 준단 말이야. 근데 나는 부담 안 줘요. 아니요, 서울대 못 가요. 왜냐면 우리 딸이 내신을 시험 못 봐. 그러니까 무슨 전국 모의고사나 이런 거는 잘 보는데, 그 전국 상위 프로에 들어가는데 학교 내신을 못 봐. 요즘 내신 안 좋으면 대학을 못 간다며. 그래서 내가 계속 대학에 미련 두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나는 우리 딸한테 공부하라는 얘기 안 해. 그리고 그럼 다만 내가 그랬지.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일만 해라. 아, 얘가 그러는 거야, 어느 날. 자기가 내신이 너무 안 나오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를 할까. 고2 때 자퇴를 하고, 자퇴를 하고, 학교를, 그냥 검정고시를 볼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얼마 전에.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제 검정고시를 보고 정신과 뭔가를 보는 수가 있다며. 검정고시를 보고 그냥 수능에다가 올인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엄마는 그거 반대라고. 고등학교 시절은 고등학교 시절로서 의미가 있는 거야. 네가 고등학교를 다 마치고 다행히 대학을 가면 좋겠지만 못 간다고 그래서 엄마는 네가 검정고시 보고 정시 보는 거 엄마는 반대라고. 네가 고등학교를 후회 없이 다녀보고
너 나중에 그렇게 해서 학교 자퇴했다가 나중에 고등학교를 끝까지 다닐 거라고 후회하면 어떡할래? 그랬더니만 맞다고. 자기가 맨 처음에 공부를 시작한 이유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로 해놓고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적이 나오니까 대학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학을 가려면 어떻게 대학을 갈 것인가 고민하다가 자기가 방향을 잃었다는 거야. 목표를 잃었다고. 후회 없는 삶을 살자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공부에 빠져서 인생을 후회할 뻔했다. 그래서 엄마가 아주 적절한 조언을 해줬다고. 고맙다. 그러면서 자기는 학교를 계속 다니겠다. 그러더라고요. 예. 나 진짜 너무 고민이 되는 거야. 이놈의 이 애들이 공부에 가는 엄마가 신경을 안 쓸수록 애가 신경 써. 지가 막 정보를 찾아보고 자기가 종종 걸음을 하면서 왜 학교 2013에 보면 그 무슨 공부 잘한 여학생 있잖아. 걔가 막 자기를 들볶잖아. 그런 것처럼 애가 막 들볶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럴 때마다 야 응팔 보자. 그래서 공부 못하게 하고 나 응팔 얘기하고 그래서 막 얘가 너무나 공부에 미쳐가지고 그러니까 그거야. 좋은 대학 가는 거 인생을 다 거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난 없다고 생각해. 레벨이 좀 낮은 대학이라도 생각하는 대학을 가는 게 낫지. 명문대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말도 안 통하는 대학을 가는 그런 거보다는 말도 안 통하는 과에 가는 거보다 레벨을 낮춰도 자기 마음에 드는 그래서 뭔가 생각할 수 있는 학교를 가는 게 나는 더 옳다라고 보기 때문에 끊임없이 딸의 공부를 방해해. 우리 딸이 어느 날 그러는 거야. 아빠는 자기 시험 수발을 너무 열심히 듣는데 엄마가 때때로 나타나고 쑥대밭을 만들고 방해를 한다고. 근데 그래서 자기가 마음이 편안하다고. 아빠는 묵묵히 딸이 차를 타달라면 차를 따주고 공부하고 있으면 옆에서 같이 밤을 새. 내가 그랬지. 왜 같이 밤을 새냐고. 들어가서 자라고. 근데 어느 날 애가 사회 공부를 하는 거야. 지리 공부를 하면서 엄마 이게 어디지? 그걸 딱 물어보는데 못 들어가겠더라고. 딸이 밤을 새면서.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옆에 앉아가지고 계속 채팅을 하면서 좀 딸이 안 잔다고. 딸이 막 지리 공부한다면서 안 잔다고 막 투덜투덜 됐더니 딸이 그래 엄마 내가 여기서 접을게. 그래서 결국 딸 재우고 들어가서 잤어. 하여간 뭐 그랬다는 이야기. 그래서 오늘은 뭐 얘기가 엉뚱한 얘기로 흘렀는데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무리 뭐 이 인터넷 방송에서 뭐 평생 이걸로 내가 일을 하고 싶지만 인터넷 방송인으로서 세계 역사에 남기로 했어 내가. 그런데 그 인터넷 방송으로 세계 역사에 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가족의 사랑하는 가족의 구성원으로 남는 게 더 중요하다. 내가 세상에 아무리 명예가 있는 것보다 세상에 어떤 명예가 있는 것보다 우리 가족의 사랑하는 구성원으로 있는 게 더 중요하다. 우리 딸이 그러는 거야. 자기가 엄마에 대해서 2번 크게 놀랐다. 한 번은 미국 갔을 때 미국의 그러니까 미국과 캐나다를 돌았잖아요. 그때 각 도시마다 엄마한테 와가지고 아는 척하면서 엄마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몇 시간씩 온 사람들을 보면서 얘가 정말 놀랬다. 우리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걸 처음 알았대. 그 다음에 이번에 시상식을 가서 많은 사람들이 와갖고 나한테 사진을 찍자 그랬거든. 그걸 보고 애가 또 놀란 거야.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자기가 미처 몰랐구나. 그러면서 엄마가 너무나 대단해 보인다는 거야. 근데 내가 그랬지. 엄마 별로 안 대단해. 그저 딸의 사랑을 받고 싶은 아줌마? 그때 막 낄낄거리더라고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면 뭐하냐고.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면 뭐해. 딸이 싫어하면. 나는 딸이 좋아하면 그냥 아줌마여도 돼. 딸이 좋아하는 사람이면 인터넷 방송 그거 못해도 돼. 딸이랑 같이 있을 수 있다면 딸이 엄마를 사랑해주기만 하면 나는 다른 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연말연시에 가족의 마음을 훔쳐라. 우리가 말이에요. 정치 사실 그렇잖아요. 왜 아프리카에서 정치질이야 이런 사람들도 있고 정치가 뭐 중요하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죠? 예. 이 정치라는 게 난 정치 몰라요. 정치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정치는 내 삶의 문제야.
정치가, 지금 내가 취업이 안 돼. 연애를 못 해. 결혼을 못 해. 이거 무슨 문제야? 정치적인 문제예요. 우리는 내 자신이 취업을 못 하고 연애를 못 하고 결혼을 못 하는 게 자기가 못나서 그런 줄 알잖아. 왜 결혼도 하고 저기 취업도 하고 애도 낳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만 못 그러니까 나만 그런가 보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 청년들이 그 취업을 못하고 연애를 못하고 결혼을 못하는 거 사회 구조적인 문제예요. 사회 구조적인 문제는 뭐가 잘못됐기 때문이야? 정치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들이 실업에 시달리고 50대만 되면 퇴직해야 되는 거, 이거 정치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정치가 잘못돼서 우리의 삶이 파괴되는 거예요. 옛날 농사 짓던 시절에 왜 농민들이 밀란을 일으켰어? 빠지게 농사를 지어도 나아지지 않는 살림살이 뭐가 잘못된 거야? 정치가 잘못된 거야. 그래서 밀란을 일으킨 거예요. 결국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는 정치의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하고 아유 나는 먹고 사는 거 바빠서 정치에 관심 없어? 이거 뭔 줄 알아요? 시험 나 저기 점수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놀러 가는 거야. 내일이 시험인데 시험 잘 보려고 지금 놀러 가는 거야. 그런 거랑 똑같아. 시험을 잘 보려고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정치에 관심 없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안 풀리는 게 정치 때문이라고. 정치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안 풀리는 건데 아주 굉장히 당당하게 나는 먹고 사는 일 바빠가지고 정치에 관심 없다고. 얼마나 무식한 거냐고. 먹고 사는 문제는요 정치로 풀어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 헌법에서 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회교과서에 국민의 권리를 가르쳐? 국민의 권리에 근로의 권리가 왜 들어가 있겠어? 여러분이 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도록 정치 권력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의 권리가 있는 거야. 왜 헌법에 노동 3권을, 근로 3권을 왜 보장해 주겠어? 저기 뭐예요? 단결권이 뭐야?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단체 협상권인가? 그걸 뭐라 그래? 단체 협상할 수 있는 권한. 그거를,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체 행동권. 단체 교섭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이 세 가지가 헌법에 나오는 권리예요. 이 모든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단체로 회사 측하고 교섭을 하고 교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어. 왜 그러겠어? 그게 헌법이 뭔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이잖아. 정치가 추구하는 목표가 헌법이잖아. 결국 국민을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헌법이기 때문에 헌법의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 3권을 보장하는 거예요. 응?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일자리가 없는 문제 정치가 잘못돼서 그래. 우리 애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뭐야? 대한민국 헌법은 근로 3권을 보장하고 있구나. 모든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되는,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되는구나. 이걸 배우고 졸업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가르쳐요? 가르치냐고. 안 가르쳐. 사회교과서에 분명히 있는데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에게 너가 사회에 나가서 노동자가 되면 반드시 노동조합에 가입해라. 안 가르쳐요. 방송에서도 언론에서도 노동조합은 빨갱이다. 노동조합 가입하면 빨갱이다. 파업을 해서 경제가 망한다.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거 다 개소리예요. 그거 정말 거짓말이야.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려면 여러분 내가 알고 있기로는요. 선진국 국가들은요.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인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뭘 배우냐 하면 근로의 권리를 배워. 그래서 노동조합이 뭔지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그래서 이 노동조합에 대해서 애들이 막 리포트를 써서 내고 그래. 조사해가지고. 실태 이런 거. 그래서 아이들한테 노동조합의 중요성을 가르친다니까. 그리고 이 정치에 대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연구하게 해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지내잖아. 그죠? 이걸 모르고 살아. 왜? 나라에서 이제까지 이 교육을 잡고 있고 권력을 잡고 있고 언론을 잡고 있는 새끼들이 안 가르친 거야. 예. 우리도 중학교 때 배워야 되는데
그러면 중학교의 결론이 뭐여야 돼? 너희들이 커서 노동자가 되면 반드시 노동조합에 가입해라. 그래야 너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나요? 요즘에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교과서 교사 지도서에 그렇게 안 나와 있어. 중학교 때 근로 3권이 있다는 것만 가르쳐도 그런 게 있다라고는 가르쳐줘. 그러나 네가 나중에 노동자가 되면 노동조합에 가입해라. 그렇게 안 가르쳐요. 예. 못 가르치게 되어 있다니까? 가르치지 못하게 되어 있어. 강조하지 않아.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있다는 건 가르쳐도 선생님이 노동조합 가입하란 말 안 한다니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우리 땐 배웠는데 지금도 노동조합, 그러니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가르쳐. 그런데 그 가르친 결론으로 선생님이 네가 노동자가 되면 너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돼 라고 가르치지 않는다고. 그게 중요하다고.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된다 라고 가르치지 않는 게 문제라고요. 예. 원래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통해서, 왜냐하면 노동자는 사주에 비해서 약자거든. 그러니까 갑과 을의 관계에서 을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길, 약자가 스스로를 보호하는 길은 단결하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모든 유엔에 있는 그 선진 국가들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거예요. 모든 선진국은 전부 다 노조를 인정한다니까. 그 노동조합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노동조합을 통해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걸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 노동조합이 필요하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이게 일제 때부터 그렇게 가르친 거야. 일제 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하고 정치는 별개의 문제다? 아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정치로 풀어야 되는 거야. 취업이 안 되는 거 정치로 풀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금 유럽에서는요, 뭐가 추진 중이냐 하면 모든 시민들한테 일률적으로 115만 원씩 주는 거. 그게 네덜란드, 스위스, 지금 핀란드 이런 나라들에서 모든 국민한테 수입이 있건 없건 따지지 않고 그냥 115만 원씩을 주는 거야. 이걸 시민급여라는 이름으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일자리가 불안정해서 실업자들이 이제 실업수 급여를 110만 원 정도, 150만 원 정도를 받는데,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게 되면 150만 원이 깎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서 아예 어설픈 일을 아예 안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유럽에서 어떻게 했냐? 일을 하든 안 하든 무조건 115만 원씩 주겠다. 부자건 가난하건 어이가 없죠. 대신 부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는 거야.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는 거야. 돈 버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고 대신 모든 사람에게 115만 원을 주는 거야. 그러면 실업급여가 잘릴까봐 일 못하는 사람의 문제가 악순환이 끊어진다. 그거예요. 그게 보편적 복지라는 거야. 그러면 백수가 늘어날 것 같잖아. 아니라니까. 유럽의 물가가 서울 물가랑 비슷하기 때문에 115만 원 갖고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일을 더 해야 된단 말이야. 일을 더 해야 되는데 일자리가 많지 않잖아. 그러니까 115만 원씩 주는 거야. 누구에게? 부자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115만 원씩 줘서 굶어 죽진 않게 해주는 거야. 대신에 당신이 일을 하고 싶으면 돈을 더 벌어라. 돈을 더 벌고 만약에 돈을 많이 벌면 115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라. 이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서양에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왜? 원래 기업들한테 임금을 올려주라고 계속 요구를 해도 기업들이 임금을 안 올려주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아예 정부가 세금을 왕창 걷어서 그걸로 나눠줘 버리는 거야. 그 돈을 나눠줘 버리는 거야. 모든 시민에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지금 현재 200만 원 정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우리나라에다가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대기업에 있는 720조를 뺏는 거야. 거기서 350조를 뺏어와. 그래서 그 350조를 그냥 모든 국민들한테 나눠주는 거야. 100만 원씩.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그 100만 원이 늘어나면 지금 200만 원 벌어가지고서는 실제로 소비를 못 하잖아. 근데 그렇게 나눠주면 그 돈으로 소비를 할 거 아니야.
소비를 하면 생산이 늘어나고 생산이 늘어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렇게 경제가 선순환된다는 거죠. 예. 원래 지금 대기업 창고에 있는 720조가 원래 노동자들이 받아야 될 임금이야. 중소기업 노동자들, 대기업 노동자들이 받아야 될 임금인데 그 노동자들의 임금을 안 주고 쫙쫙 빨아가지고 지네 창고에 쌓아두고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 돈의 90%는 국가에서 뺏어야 돼. 뺏어서 나눠줘야 된다고. 그냥 나눠줘 버리면 그 돈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비를 한다고. 소비를 하다 보면 그 소비로 생산이 유발되는 거야. 그걸 전문 용어로 경제의 선순환이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치 문제하고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의 문제야. 그래서 옛날에도 가르칠 때 우리가 공부할 때는요. 정치 경제라 그랬어요. 정치와 경제는 하나의 문제였어. 여러분 왜 박근혜 이명박이 끊임없이 노동 착취 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을 펴겠어? 걔는 정치인인데. 왜? 정치와 경제는 하나이기 때문이야. 박근혜 이명박이 무조건 재벌 중심의 경제 정책을 핀 이유가 뭐냐? 그게 재벌에게 유리한 경제 정책을 피려고 대통령이 된 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재벌 편이 아닌 서민 편 정치인을 당선시켜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주변에 야 먹고 사는 것도 골치 아픈데 무슨 정치야? 그런 애들한테 야 시험 봐야 되는데 왜 시험 공부해? 너 지금 그 말이랑 똑같은 거야. 시험 공부하는 애한테 야 시험 봐야 되는데 왜 시험 공부해? 그 말이랑 똑같은 거라고. 먹고 사는 문제 정신없는데 무슨 정치 문제냐? 무식한 거예요. 정치를 풀어야 뭘 할 수 있다? 경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원래 그래 원래. 그래서 경제체제와 정치체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해야 돼. 자, 오늘 망치 부인이 이제 좀 더 해야 될 얘기가 뭐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표창원의 입당을 어떻게 보십니까? 표창원 데려온 문재인 잘했다. 이러니까 이제 오늘은 질문이 없구만. 예. 사실 표창원을 데려온 문제는요. 예. 표창원을 데려오기로 한 거, 그러니까 표창원을 영입한 거잖아. 자, 우선 여러분 표창원 교수의 입당 기자회견 영상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자. 동영상. 안녕하십니까. 자. 안녕하십니까. 우선 안녕하십니까. 우선 일요일인데 이렇게 일거리를 드려서 미안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저에 대한 입당과 정치 입문 제의가 있었고요. 이 사실이 알려진 후로 다양한 SNS나 또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제게 조언 또는 격려, 응원 혹은 걱정, 우려, 반대 의사를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마음들을 담아서 최종적으로 저는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께 배포드렸지만 간략하게 다시 제가 오늘 정치를 시작하고 또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하는 마음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정치를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아시다시피 저는 교수로서 또 경찰관으로서 그리고 방송인으로서 정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고 대한민국의 정의가 무너진 것을 비판하고 대단히 가슴 아파해 왔습니다. 인간이 사는 사회에서 결코 완벽한 정의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이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정의는 현대 민주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필수 조건입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은 정의가 무너져 있고요. 가장 최후의 보루여야 할 사법정의가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결코
앉아서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정치를 통해서 안전을 우리 국민들께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저는 경찰관으로서 교수로서 많은 자문과 또 연구, 저술 등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치를 통해서 직접 여러분께 안전을 확보해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역시 인간이 사는 사회에서 완전한 안전이란 있을 수 없지만 아무 죄 없는 무고한 어린이나 여성 또 사회적 약자들이 공격당하는 그런 범죄만은 막고 싶고요. 또 세월호 참사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인재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가진 전문성을 정치를 통해서 구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찾아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수조 논란도 있지만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부모가 실패하거나 가난하면 꿈꿀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는 그런 잔인하고 냉혹한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진 힘과 역량 그리고 정치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도움과 또 참여로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꿈꿀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치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내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발생했던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개입한 전대미문에 세계에 부끄러운 그런 불법적인 선거 개입, 여론 조작, 범죄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수사와 재판 과정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지만 전체적인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고요. 또 구체적인 사실들도 많이 밝혀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권력의 강대한 힘이 수사와 기소, 재판 과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고요. 그로 인해서 진실 발견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음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를 통해서 그 시간이 얼마가 걸리건 또는 얼마나 어려운 장애가 또 고통이 제 앞에 막아서건 간에 저는 끝까지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의 진실 역시 최근에 제가 특조위의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되었는데요. 정치를 통해서 끝까지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 숱한 외세 침략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정통성과 자주성을 지켜온 대한민국과 우리 한민족을 사랑하고요. 특히 숱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산 침략도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내고 독재의 포갑도 무너뜨린 우리 시민들의 힘을 사랑하고 믿고 그런 아름다운 시민들에게 자랑스러운 국가 대한민국을 찾아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정치 신인으로서 새 출발을 합니다. 그동안 정치에 대한 불신이 너무 심했고요. 정치인들은 구태의연하다. 그리고 협잡과 또 비리에 물들어 있다. 저도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 출발을 하면서 깨끗하고 투명하고 소통하는 그런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러한 신인으로서의 자세를 잃고 구태의연한 기성 정치인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면 꾸짖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요. 만약에 그러한 꾸짖음과 깨우침으로 제가 바뀌지 않는다면 퇴출시켜 주시기를 부탁하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치를 하게 되면서 꼭 보여드리고 싶은 모습이 있습니다. 신사의 품격과 전사의 용맹함을 갖춘 정치인의 모습을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외국의 정치인들을 부러워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영국의 카메론, 캐나다의 트리도, 또 독일의 메르켈, 이런 사람들의 멋진 연설과 토론과 논쟁 모습을 보면서 또 그에 반대되는 야당 정치인들의 토론과 논쟁을 보면서 왜 우리는 저렇게 못하나라는 안타까움과 탄식만 해왔는데요. 제가 가진 전문성과 또 노력과 앞으로 철저한 논리의 준비와 분석을 통해서 신사의 품격을 잃지 않는, 그러면서도 결코 불의 앞에 타협하지 않고 용맹하게 진실을 드러내고 정의를 밝히는 그런 정치인의 모습을 꼭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가장 최악의 상태에 내몰린 야당에 들어갑니다. 분열과 상쟁. 국가가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이 아파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야당은 자신 혹은 집단의 이익 혹은 감정 문제에 얽매여서 찢어지고 나뉘고 있습니다. 야당의 중요성은 세상 강조할 필요가 없겠죠. 새나 비행기나 양날개가 모두 튼튼하고 건실해야만 잘 날아갑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오른쪽 날개는 대단히 강하고 튼튼한 반면에 왼쪽 날개는 찢기고 나뉘고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 날개 균형을 갖춰야만 대한민국이 제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전까지는 많은 분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치로부터 거리를 뒀고 정치를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라도 함께 해야만 야당이 제대로 설 수 있다라는 그런 결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래서 제 한 몸 던져서라도 우리 야당이 강하고 능력 있고 만약에 집권한다면 지금의 정부나 지금의 여당보다는 훨씬 잘할 수 있으리라는 그런 기대와 그런 희망을 드리는 야당 만들기에 저도 동참하고 제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여러분께 정치를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오늘 그 말을 모두 거두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러한 변화가 약속을 어긴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불편하시거나 불쾌하신 분이 계시다면 정중하게 사과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 정치 합류를 반대하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걱정과 우려도 있으셨고요. 제가 가진 특수성으로 인해서 어떤 편에도 속하지 않고 옳은말 바른말 진실을 밝히고 범죄를 척결하는 그런 노력을 해주기를 바랬던 많은 분들께도 역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그것이 알고 싶다 등 많은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범죄의 진실을 밝히는 역할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할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아쉬워하시는 많은 분들께도 사과드리겠습니다. 대신에 그 미안한 마음을 모두 담아서 더욱더 열심히 좀 더 커다란 대한민국의 정의와 진실을 밝히는 그런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굉장히 잘하시네요. 저기 질문 있으면 하시죠. 김동인. 네, 그럼 내년 지금 총선 출마는 어느 지역구를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면 비례대표 생각하시는 분이 네, 총선과 관련된 구체적인 제 역할은 모두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당의 총선 전략과 기획과 또 여러 가지 판단에 따라서 저에게 주시는 요청을 받아서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시면. 사실 받은 것은 오래되었고요. 김한길, 안철수 대표가 계실 때도 두 분께 직접 따로따로 면담을 통해서 받았었고, 하지만 그때는 제가 정치에 전혀 뜻이 없었고요. 최근에는 한 2주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처음엔 제가 거절을 했었고요. 그래서 다시 만나고 식사를 나누고 아마 일주일 전쯤에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고 최근까지 고심을 하고 결국 오늘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네. 네. 교수님께서 주신 원고를 봤는데 다른 의원 혹은 예.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한 정치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일하고 생활하고 싶었고요. 그런데 그동안 제안은 무척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도 새누리당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정당이나 정파로부터 제안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근데 그 당시엔 제가 전혀 정치의 뜻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받게 된 제안은 우선 야당의 역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히 중요한데도 현재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고요. 그래서 정통 야당,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켜온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뜻을 남기셨고요. 아울러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유훈이 남아있고 민주주의를 지켜내오는 정통 야당이기 때문에 그 분열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고 도움을 청했기 때문에 제가 응해드려서 새정치민주연합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시점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분들한테 연락을 받으신 게 최근에 여기저기서 연락 받으셨는데 결국에 새정치민주연합을 선택하셨다 이런 상황은 아니고 그러면 앞서 교수님 예,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하는데요. 그동안 2012년 연말 이후 선거가 있을 때마다 재보선이라든지 또는 지방선거가 있을 때마다 제안을 받았었습니다. 그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였던 분들 또 정의당에서도 그렇고요. 그 이후에도 그랬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로부터 연락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천정배 의원께도 연락을 받았고 박준영 전 전남지사로부터도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 뭐 특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최근 이 새로운 야권의 재편 과정에서 다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연락들에도 불구하고 결국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모 방송국의 시사 프로를 진행하고 있었죠. 그 당시에 노회찬 전 의원께서 여러 다른 방송국의 요청에도 전부 거절을 하시다가 제 시사 프로에 나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이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방송을 마친 이후에 재보선이 있었죠. 그러면서 노회찬 전 의원의 지역구에서 김지선 후보가 출마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명도가 너무 낮다. 인지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멘토로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당적이나 당에 대한 지지와는 저는 상관없이 그 후보 자체에 대한, 그리고 김지선 후보는 제가 개인적으로 과거에 아마 20여 년 전부터죠. 가정폭력, 또 성폭력, 아동학대 등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시민활동을 하고 계실 때 저는 범죄 전문가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많이 했었고요. 그때부터 알고 지내던 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 인연,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선명성, 필요함, 약자에 대한 보호 의지, 이런 부분들을 높이 샀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받은 그런 지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멘토 역할을 해드렸던 거죠. 아, 소리가 작았습니까? 정치가 썩었다고 욕하시는 분, 당이 개판이라고 댓글만 다시는 분, 새정치민주연합의 변화는 욕과 댓글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당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우리 당의 권리당원이 되어 당의 변화에 직접 참여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진짜는 국민 여러분입니다. 뭐 나쁘지 않네. 네. 그 다음에 잠깐만요. 여기서 응? 아, 왜 다시 듣기가 안 될까? 다시 듣기 프로그램을 뭘로 해야 되지? 저기 김현정 쇼 인터뷰에 나와 있는 다시 듣기 주소 좀 주실래요? 내가 지금 네이버로 찾아 들어갔는데 안 되는데? 예, 웹페이지를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오네? 예. 팟빵? 그 팟빵 주소 좀 알려줘 봐봐. 다시 듣기. 이거 봐, 내나 같은 사이트인데 그 표창원 인터뷰 찾을 수 없다고 나오네요? 예. 지금 이 팟캐스트 듣기로 하면 되나?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이럴 때? 아이튠즈에서 보기? 이걸 해야 되나?
계속 대기 중이라고 나오네? 응. 어떻게 하면 돼요? 이봐. 계속 표창원 인터뷰, 예. 표창원 인터뷰를 들을 수가 없다고 나오는데, 기자회견은 받고, 지금 김현정 쇼에 나온 인터뷰를 들으려는데 안 돼. 예. 지금 그 유튜브에 나와 있는, 예, 그 기자회견은 봤어요. 기자회견은 받고, 지금 김현정 쇼를 들으려고 그러는데, 김현정 쇼가 자꾸만 그 찾을 수 없는 페이지라고 나와. 이유가 뭘까? 오늘, 주말 사이에도 야권은 숨가쁘게 돌아갔습니다. 앞서 행간에서 전해드렸듯이 어제는 두 가지 기자회견이 열렸죠. 그 하나는 안철수 의원이 신당 기조 발표하는 기자회견. 또 하나는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입당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어제 인터넷에선 하루 종일 표창원이란 이름이 가장 뜨거운 키워드였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야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도권 경쟁의 핵심은 사람 경쟁입니다. 어떤 인물이 어느 당으로 가느냐 이거죠. 그런데 그동안 여러 정파로부터 끊임없이 러브콜을 받아왔던 인물인 표창원 전 교수가 새정치민주연합을 택한 건 충분히 화제가 될 만합니다. 왜 그곳으로 간 건지 직접 들어보죠. 아마 오늘 저 라디오 인터뷰는 처음 하시는 것 같아요. 표창원 전 교수 불러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참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인데 제가 이런 것으로 표 교수님 인터뷰하게 될 줄은 사실은 잘 몰랐거든요. 예, 지난번 FM DJ 가셨을 때 예, 제가 팬으로서 문자 축하드렸었는데 맞습니다. 다시 오셨어요. 더 환영드립니다. 아이고 제가 축하 인사를 받을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두 가지 점에서 놀랐습니다. 하나는 네. 표창원 교수가 결국은 정치를 하시는구나. 요거 하나. 또 하나는 새정치민주연합을 택했구나. 두 가지 다 고민이 많으셨죠? 네, 그럼요. 우선 뭐 정치는 아시다시피 제가 줄곧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었고, 예. 또 도망 다녀왔던 그 측면도 있고 혐오도 했었고요. 그랬다가 다시 정치를 하겠다라고 좀 마음도 먹고,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을 바꾼 것 아니냐, 약속 어긴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많이 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정당 역시 저하고 그렇게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었죠. 예, 경찰대 교수 시절이나 경찰관 시절에는 주로 뭐 그 당시 집권 여당, 그렇죠. 정부 측에 자문을 해드리고 예.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께 뭐 강의를 드리거나 한 것도 대부분 새누리당 측에서 요청을 하셨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자칭 보수 아니셨습니까? 예, 뭐 그거야 그렇죠. 예, 그래. 예, 건강한 저 보수. 자신을 그렇게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었죠. 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정치를 선택하고 그것도 새정치민주연합을 택하게 되셨습니까? 글쎄 우선 정치라는 부분 자체에 대한 그 회피나 혐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제게 좀 많은 깨우침을 주셨고요. 정치가 가장 핵심이고 중요하고 누구나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역할을 해야 우리가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될 것 아닌가. 왜 자꾸 정치에 대한 혐오적인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지적도 많이 주셨었고요. 예. 그런 부분들도 마음에 남아있긴 했었지만 제 역할 자체가 아시다시피 범죄 사건이나 중요한 사회적인 갈등의 이슈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분석을 하고 의견을 드려야 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정치는 사실 제게는 독과 같은 존재였거든요. 예, 그런데 워낙 지금 뭐 나라가 어렵고요. 국민들이 아파하시고 다시 뭐 70년대 회귀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많은 분들이 희생하고 자신을 좀 바치셔서 이룩한 우리 민주주의인데 예. 예, 뭐 흔들리고 많은 분들께서 희망을 포기하시고 뭐 한국을 떠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상황에서 예. 아무 역할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비겁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비겁하게 남아있지 않겠다. 내가 나가서 네. 세상을 좀 바꿔봐야겠다. 마음을 고치신 거군요. 네. 그게 이제 정치를 택한 이유. 그런데 안철수, 천정배 또 정의당에서도 영입 제안 받았다라고 어제 말씀하셨어요. 그 많은 러브콜들을 뿌리치고 새정치민주연합 그것도 지금 극단적인 분열과 내분에 휩싸인 사상 최악의 야당이다. 어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당을 택하신 건 왜입니까? 뭐 그게 이유죠. 그 전에는 뭐 시기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매번 보궐선거라든지 예. 또 지방선거 있을 때마다 사실 제안들을 받아왔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때는 정치를 한다면 그건 저를 위한 정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순탄할 때 들어가서 편하게 예. 입문한다면 그건 나를 위한 정치다. 네네. 예. 그건 제 길이 아니라 생각을 해서 계속 거절을 해드렸고요. 그런데 지금은 뭐 워낙 절박한 상황이고, 예. 뭐 제게도 도와달라는 말씀밖에 안 하시는 상황이라서, 제가 마치 그걸 거절하는 게 막 갑질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까 문재인 대표가 직접 찾아가서 설득하신 거예요? 네. 아, 도와달라 그러셨어요? 예. 근데 거기서 거절하면 갑질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러한데 당신도 정치하면 좋지 않겠느냐. 뭐 이제는 정치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식의 말씀이셨다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떠나왔을 텐데 예. 뭐 도와주십시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제가 거절한다는 것 자체가 좀 나쁜 행동 같아서요. 도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렵기로는 뭐 안철수 신당도 어렵고 정의당도 어렵고 천정배 신당도 다 어려운데 근데 왜 이 당입니까? 그분들이 어렵게 되신 게 아니라 그분들은 이제 선택을 하신 거고요. 아, 스스로? 예, 스스로 선택을 하셔서 새로 출발하시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표현이 사용될 상황은 아니죠. 지금 출발을 하셔서 나중에 뭔가 하려고 하는데 뭐 장애나 또는 방해나 이런 것들이 생겨서 어려워진다. 그러면 그때는 어렵다는 표현이 되겠죠. 예. 그때는 또 어떤 다른 분께서 도움을 주실 것 같고요. 지금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무척 어려운 상황이고 그 어려움의 이유도 사실 많은 국민들이 납득을 못 하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 그 대통령이라든지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 예. 그래서 비판하고 예. 안 되겠다. 뭐 다른 야당 힘을 실어주자. 뭐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되지만 예. 지금 계속 나오는 뭐 친노 패권이다. 뭐 또는 뭐 친문 패권이다. 이런 부분들은 용어는 많은데 실체가 뭔가 들여다봤더니 보이질 않아요. 알겠습니다. 즉 지금 탈당하고 있는 분들의 명분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았고 그렇다면 새정치민주연합에 힘을 실어서 이 당을 통해서 어떤 정의를 실현하는 게 맞겠다라는 판단을 하셨다는 말씀인데 네. 뭔가 문재인 대표까지 직접 와서 도와달라고 할 때는 이제 표창원 교수가 단순한 입당은 아니고 특별한 역할을 좀 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역할을 제안받으셨어요? 역할에 대한 제안은 전혀 없었고요. 그냥 무조건 도와달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말씀드렸고. 무조건 도와달라?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결정해서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오늘자 중앙일보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문재인 대표의 측근이 이런 말씀하셨대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출마할 그곳에 맞상대로 표창원 교수를 고려하고 있다. 네. 험지로 나가서 좀 싸워달라라고 요청을 할 생각이다. 이제 이런 요지의 보도였는데 혹시라도 이렇게까지 어려운 제안이 온다 해도 받아들일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네. 무엇이든지 저는 받아들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뭐 오세훈 전 시장 아니라 뭐 박근혜 대통령하고 붙어라 해서 하겠습니다. 예. 뭐 중요한 거는 제가 당선되고 말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국민 여러분께 정정당당하고 깨끗하고 도전하고 용기 있고 정의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정치. 그거라면 뭐 뭐든지 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일각에서는 표창원 대표가 제1호 인재로 영입이 됐으니까 비례대표 1번 받고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험지 나가서 싸워라 하면 어디든지 싸울 것이다. 네. 무엇이든지요. 무엇이든지요. 굉장히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네요. 또 한 가지. 이제 각 세력들로부터 러브콜을 받아온 분인 만큼 야권 통합을 위한 어떤 다리 역할, 중재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는 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무엇이든 하겠고요. 다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예. 흔들리고 계시는 그 당원 여러분들의 마음을 추스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더 많은 당원들 모시고요. 국민 여러분께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잘할 수 있다라는 확신 드리고 예. 잘하겠다라는 각오 드리고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매진하고 있고요. 예. 만약에 그 과정에서 예. 당내 어떤 뭐 통합이나 갈등의 조정 이 부분에 제 역할이 있다면 뭐 하겠습니다. 통합이나 조정. 뭐 어제 바로 입당하신 분이니까 입당하신 분에게 이제 이런 질문 어떨지 모르겠지만 고민은 계속 해오셨을 테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죠. 지금 김한길 전 대표는 당 화합의 전제 조건으로 문 대표의 사퇴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최근에 어떤 발언을 했냐면 당이 이 지경까지 온 마당에 문 대표가 꽃가마 타고 나가겠다는 게 맞는 말이냐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나름대로 내막이 있겠죠. 그런데 공개된 것만 보면 그 말씀의 이유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는 어쨌든 당원 당규 또 절차 원칙에 따라서 선출된 대표이고 예. 또 그에 따라서 혁신위원회가 구축이 되어서 혁신 작업이 진행돼 왔고요. 예. 막 이제 그 혁신안에 대한 실천이 이루어질 상황인데 지금 당내에서의 그런 뭐 대표나 지도부에 대한 그런 문제 제기 같은 것들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진행을 하실 테고 다 잘 정리가 되길 바라고요. 저는 그러한 어떤 당 내분 부분보다 더 급한 것이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실망하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당원 여러분 그분들께 이제 희망과 기대를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 새정치민주연합 입당 기자회견하던 그 시각에 안철수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래서 낡은 진보도 수구 보수도 아닌 합리적 개혁 노선을 중심으로 세우겠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리더십, 새로운 방식, 새로운 인물에게 대한민국을 맡겨주십시오. 이런 내용을 발표했는데 안철수 신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축하드리고 격려드리고 응원드리고요. 아주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뭔가 새정치민주연합과의 그 차이도 발견이 되거든요. 예, 특히 지금 호소하시는 부분들이 이제까지 전통 야당 지지층이 아닌 예. 소위 말하는 무당층 혹은 야당에 지지할 세력이 없어서 새누리당을 지지하겠다 이런 분들 예, 예. 그런 분들까지 이제 포섭하는 이런 전략이시기 때문에 외연 그렇죠. 확대 아주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안철수 신당으로는 안 가셨어요? 그분은 지금 모든 것들을 일단 갖추고 계신 상태고 출발하시고 꼭 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안 했고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 하셨다고요. 네. 근데 어떻게 제가- 보면은 이제 지금까지 건강한 보수를 지향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무당파 중도층까지 외연 확대하는 안철수 신당과 더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네, 그래서 아마 앞으로 많은 그 협의, 협력, 연대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중재 역할을 표 교수님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느낌. 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야권 연대의 요구가 있더라도 새정치민주연합과는 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죠. 하지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마 봉합이 되리라 생각되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혁신의 와중에 있으니까 예. 안철수 대표께서 또 남겨주신 그 혁신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몇 예. 가지 조건 이 부분들 다 수용했고요. 그것이 이제 실천되어 나가는 과정. 그러면 아마 그러한 그 본인의 뜻을 받든 그리고 그 실천에 옮긴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애정이 많이 생기실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선 앞두고 야권 연대 필요하다고 보시죠? 힘을 합쳐야죠. 네. 필요하다면 안철수 전 대표와 만나서 이야기할 생각도 있으시고요. 통하는 분은 만나주신다면. 네. 알겠습니다. 시간 한 30초 남았는데 표창원 교수 영입 두고 잘한 영입이다. 정치권 평이 좋은데요. 어떤 인물을 또 영입해야 된다고 보세요? 누구든지 대한민국의 지금 위기, 예. 아픔, 국민들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모두 총동원해서 자신을 던지실 분,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받으실 수 있는 분, 이런 분들이 모두 좀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좀 국민께 바뀔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야당이 집권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지겠다라는 그런 기대,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명확한 답변들을 주시네요. 표창원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인재 1호로 영입이 된 분입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만났습니다.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군요. 왜 그러지? 나쁘지 않다고 그랬는데 왜들 표정이 이러지? 일단 여러분들은 어떤 말이 멋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 표창원 교수가 했던 말 중에 이게 우리 사회를 70년대로 되돌리려고 하는 움직임들, 그것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어떤 절박함,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나는 요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야, 나한테는. 왜?
내가 이 표창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맨 처음에 내가 감옥 갔다 나오니까 스타가 되어 있더라고.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몰랐던 사람이야. 감옥 갔다 나오니까 표창원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스타가 되어 있고 막 다 치켜 세우고 있는 거야. 나는 이제 그런 경우는 몇 번 봤는데 번번이 느낌이 안 좋았어. 그렇게 갑자기 떴던 케이스가 문국현이나 안철수 이런 류였기 때문에 누군가 이렇게 갑자기 한 사람을 띄운다? 뭔가 수상한데? 이러면서 내가 별로 경계를 했어요. 그런데다가 나와서 들으니까 박정희를 존경한다. 박정희가 굉장히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과거에 했다. 그래갖고 내가 이 표창원 교수에 대해서는 절대 띄우지 마라. 그게 우리 방송에 아마 2013년 초반 방송 보신 분들, 내가 2013년에 감옥에서 나와서 한 초기 방송 보면 그 얘기가 나올 거야. 나는 표창원은 너무 띄우지 말았으면 좋겠다. 저렇게 띄워서 저 사람이 정치한다고 그러면, 그러면서 뒤통수 까면 곤란해지기 때문에 경계하라. 내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분명히 얘기했지. 그지? 내가 13년에 그렇게 얘기했어. 표창원 저 사람 굉장히 인기 있는 말을 잘 하고 있는데 조심해야 된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 사람은 과거를 봐야 된다.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봐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경계를 했단 말이야. 근데 그 뒤로 내가 이 표창원 교수가 그 세월호 이후의 모습을 보면, 그 세월호 때까지 되게 조용했어. 13년에 한참 떴다가, 그죠? 그리고서 아고라에서 무슨 서명운동 같은 거를 좀 받았었지? 그지? 아고라에서 서명운동을 몇 번 받고, 그러다가 이제 조용해지면서, 이렇게 조용해지면서 한동안 눈에 안 띄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월호 사건 이후에 어떤 이제 그 과정과 절차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 아마 방송을 열심히 나가는 모양이지? 난 그냥 저렇게 방송하면서 새누리당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수는 이번에 이 그 새정치연합으로 들어온 이 수는 엄청난 수야. 이 사람이 이제까지 보여줬던 모습하고 많이 안 맞는데, 일단 그 70년대 그 발언은요, 한마디로 박정희 시대의 독재 정치의 부분을 인정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우리 땅의 보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박정희가 독재는 했다. 그러나 경제를 성장시킨 것은 맞다. 그러니 박정희 공을 인정해야 된다.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표창원 교수가 옛날에 박정희에 대해서 칭찬했던 부분은 아마도 경제 성장했던 부분을 중심으로 놓고 그렇게 표현을 했나 보다. 근데 사실 많은 지식인들이 지금 박근혜 3년 동안 이게 독재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굉장히 그 당시에 자신들의 생각이 잘못됐구나라는 판단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박정희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독재는 했지만 경제를 성장시켰다. 이 얘기는 경제 성장에 더 가산점을 줬다는 얘기야.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분위기냐. 그 당시에 그렇게, 그러니까 2013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어떤 분위기냐 하면, 그 당시 경제가 성장했다 할지라도 그의 독재 부분이 심각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너무나 간과했다. 이게 지금 지식인층의 분위기, 합리적 보수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러니까 정치는 독재를 좀 했지만 경제를 성장시켰으니 지금 시급한 경제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능한 정권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밀었던 보수들이 지금 박근혜 3년을 딱 거치고 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경제 성장이라는 것에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실제로 이 정치라는 부분, 정치적인 독재의 문제점을 우리가 너무나 간과했다. 그런 평가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박정희 시대의 독재 부분을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박정희에 대한 인식이 3년 동안 많이 바뀌었어요. 내가 그 얘기했잖아. 박근혜 때문에 박정희에 대한 이미지가 훼손될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잖아. 내가 보기 때는 표창원 교수 같은 사람도 합리적 보수 지식인이야. 근데 이 사람도 사실은 이제 박정희가 그래도 나라를 안정화시키고 공산 정권을 막아내고 이런 부분은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했었으나 그가 저질렀던 독재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다가 지금
박근혜 3년 동안에 70년대로 되돌아가려는 흐름이 문제가 있다라고 평가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나의 마지막 어떤 그 경계심은 풀어지는 것 같고요. 일단 그러면 이 표창원의 그 새정치연합으로 들어오는 과정을 한번 정리해보면 이게 아주 길어. 얘기가 길어. 2012년에 여러분 문재인이 뭔가 이렇게 딱 하려고 그러면 문재인이 공약을 발표하거나 이러면 그 안철수가 나와가지고 초를 쳤어요. 그때 기억나요? 2012년에 문재인이 무슨 새로운 정책을나 공약을 발표하잖아. 그러면 안철수가 엉뚱한 기자회견을 해. 그래갖고 뉴스를 묻었었어. 그거 기억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안철수가 문재인으로 어떤 뭔가 확 몰리려는 힘을 번번이 이렇게 꺾어버리는 그런 짓거리를 했단 말이야. 그 당시 2012년에. 그러면서 이번에도 이 안철수가 그 일요일에 정치를 시작하면서 일요일에 그 기자회견